펠레폰네소스 전쟁사 6번째.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닌 선동가 클레온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이 한 장의 그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대 아테네 최고의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기사들 더 나이츠에 등장하는 사파입니다. 거구의 클레온이 아테네의 시민을 상징하는 사람의 목에 밧줄을 메어서 개처럼 끌고 다니는 이 모습, 클레온의 폭압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고대의 아테네에서 공전의 흥행을 기록했던 이 연극은 선동정치로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닌 중후정치의 시대를 극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설득의 시대는 지나가고 채찍과 목줄의 시대, 선동정치에 끌려다니는 시대가 아테네에 도래했던 것입니다. 채찍을 든 것은 선동가였고 시민들의 목에 채워진 밧줄은 바로 선동정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의 어디에도 처음부터 연극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클레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을 관람한 모든 아테네 시민들은 이것이 선동가 클레온의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클레온이 악명 높은 선동가였다는 뜻이겠지요. 이 시대의 선동가 클레온, 찬란했던 아테네 문명의 몰락의 단초를 불러온 아테네 최악의 지도자 클레온.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권력을 잡았으며 또 어떻게 아테네를 몰락의 길로 이끌었는지 그 참담한 역사의 기록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 관하여. 전쟁 3년차, 기원전 429년 아테네의 봄은 희망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습니다. 아테네의 거리는 여전히 역병의 고통으로 가득 찼고 시민들은 신도 법도 사라진 혼돈 속에서 오로지 눈앞의 쾌락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파르타의 군대는 아테네의 아티카 지방을 그냥 지나쳐서 북쪽의 작은 도시국가 플라테이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과거 페르시아 전쟁 당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영광의 땅이었으나 당시 플라테이아는 페르시아군의 약탈과 피하 간의 공방전 속에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참상이 안타까웠던 스파르타는 앞으로 어떤 나라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곳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그 약속은 테베의 전략적 요구 앞에서 무력하게 깨졌습니다. 플라테이아의 숙적이었던 테베는 플라테이아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아테네가 역병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스파르타에게 플라테이아 침공을 요구했고, 아테네의 배후를 압박하려면 테베의 협력이 절실했던 스파르타는 이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플라테이아는 아테네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시를 덮친 역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기둥이었던 페리클레스가 실각하면서 정치적 구심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리더십의 진공 상태는 아테네의 전략적 안목을 마비시켰고 결국 아테네는 수백 년을 이어온 혈맹을 외면함으로써 플라테이아가 테베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테네는 자신들의 배후를 지켜줄 소중한 맹방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의 명정시가 페리클레스 역시 서산의 기운은 해처럼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그를 무너뜨린 시발점은 바로 한 고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클레온의 고발 사건에 관하여.
클레온이 아테네의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를 고발한 당사자인지 분명한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족들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가차없이 고발을 일삼는 사람이었던 만큼 클레온이 페리클레스를 고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그가 어떤 말로 페리클레스를 공격했는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가 제기했던 공범 유용 혐의와 그의 과격한 성향을 종합해보면 전쟁과 역병의 와중에서 분노로 들끓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토끼 어린 말로 대중을 선동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 성벽 밖에서는 스파르타가 우리 땅을 유린하고 있고 안에서는 역병이 우리 형제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까? 바로 적이 두려워서 평화를 구걸하다가 전쟁을 자초한 저 페리클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수년 전 결산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저자가 10달란트라는 거금을 국고에서 빼내 쓰고는 시민들 앞에서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필요한 곳에 썼다며 얼버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사용처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의 피 같은 국고를 쌈짓돈처럼 주무르던 저 위선자가 이 끔찍한 역병 속에서 우리에게 내놓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평화를 돈으로 샀다고 우리들을 속였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전쟁과 굶주림 그리고 끔찍한 전염병과 텅 빈 금고뿐입니다. 저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클레온의 선동에 휘둘린 시민들은 페리클레스를 장군직에서 해임했고 그에게 15달란트라는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평생 아테네를 위해 헌신해온 한 정치인이 모함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즈음 페리클레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대 같은 두 아들을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명정치가의 마지막은 이처럼 가혹했습니다. 상속자를 모두 잃고 병상에 누운 그가 눈물로 호소한 것은 자신이 세웠던 엄격한 시민권 기준을 스스로 허물고 사실혼 관계의 이방인 여자가 낳은 서자를 아테네 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평범한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던 이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 나서야 페리클레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국을 호령하던 영웅도 대를 이을 자식에 집착했다는 점에서 보통의 아버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아테네의 가장 눈부셨던 황금기는 한 인간의 쓸쓸한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갔습니다. 페리클레스의 그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페리클레스가 역병으로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프루타르크는 그가 오랜 기간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군중에게 버림받은 깊은 상실감 때문에 병을 얻어서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병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상심 때문에 죽었는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선동과 클레온의 고발과 이에 휘둘린 시민들에게 버림받은 정신적 충격이 그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남겼다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 그의 침상 옆에 모인 친구들이 그가 잠든 줄 알고 그가 이룩한 수많은 업적과 공적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페리클레스는 살며시 눈을 뜨고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닐세 친구들, 칭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진짜로 자네들이 칭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뿐이라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서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을 피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며 전쟁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야 했던,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그럼에도 끝내 시민들의 버림을 받아야 했던 한 지도자로서 서글픈 감회가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광장의 새 주인 선동과 클레온에 대한 이야기. 거목이 쓰러진 자리는 너무나 크고 넓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제목으로 쓸 수 없는 잡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억세게 자라난 인물, 아테네 최초의 그리고 최악의 선동가 클레온이었습니다. 클레온의 아버지는 무두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클레온도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는 무두질을 도왔을 것입니다. 이 직업은 동소고금,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멸시당하는 직업이었지요. 돈은 비록 궁하지 않았으나 출신 배경에 열등감을 느꼈던 그는 이를 귀족 계층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로 분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귀족파와 한때 손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민주파였던 페리클레스를 몰아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페리클레스가 죽자마자 그는 귀족파와 결별하고 민주파 행세를 합니다. 영락없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지요.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와 선동가 클레온에 관한 이야기. 아테네 최고의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그의 작품 기사들에서 클레온을 맑은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장어를 잡는 어부에 비유하며 부패한 악당으로 묘사했습니다. 전쟁과 역병의 혼란을 틈타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선동 페리클레스를 내쫓고 권력을 잡은 클레온을 놓고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는 없을 듯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라면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 이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클레온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기는커녕 정반대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선동해서, 다른 말로 맑은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천재적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이 점을 예리하게 짚어내 날카롭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닌 클레온에 관한 이야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고대 그리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작품 기사들에 등장하는 사파인데요. 이 그림은 선동가 클레온의 정치적 성향을 아주 직관적이고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막대기를 들고 왼손으로 밧줄을 꽉 쥔 거구의 사내가 바로 선동가 클레온을 상징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목에 밧줄을 매달아 마치 개처럼 엎드리게 한 다음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클레온은 교활한 선동수법으로 주인인 데모스, 즉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실권을 휘두르는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그림 속 목에 밧줄이 묶여 헐떡이는 가련한 인물은 클레온의 무자비한 고발과 선동 정치에 희생당하며 그에게 끌려다닌 아테네의 시민, 혹은 그에게 짓밟힌 정적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 장의 사파는 이성과 설득이 지배하던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가 끝나고 채찍과 목줄이라는 야만적인 중후정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극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클레온은 대중의 공포와 분노를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99%의 거짓에 1%의 사실을 교묘하게 섞은 선동술로 이성을 잃은 대중의 마음을 낚아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그는 이 치명적인 선동의 포퓰리즘의 단맛을 입혀 아테네를 중후정치의 늪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젖바른 포퓰리즘을 활용한 사법 장악이었습니다. 클레온의 사법 장악, 그리고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아테네 민주주의의 자부심은 공정한 사법제도에 있었습니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가 아가멤논 가문의 참극을 다룬 오레세이아에서 노래했듯이 사적인 복수를 끝내는 법치주의는 아테네의 긍지였습니다. 특히 아테네 시민들은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져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심원 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클레로테리온이라는 배심원 추천기를 발명했고, 담합을 막기 위해 아는 사람끼리 나란히 앉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온은 이 신성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렸습니다. 배심원 수당을 한꺼번에 3배로 올리자 돈을 바라고 몰려든 가난한 시민들이 법정을 장악했습니다. 공정한 재판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배심원. 결국 정의가 아닌 선동이 지배하는 법정은 정적 제거의 수단이 되고 소송 갈취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테네에서 생겨나 유행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코판테스라는 말입니다. 부당한 고발자라는 뜻의 이 말에서 시코판시라는 단어가 유래되었고, 이것을 번역하면 소송 갈취쯤이 될 것입니다만,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거짓 사건으로 부당하게 고발한 다음 돈을 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레온이 살았던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이런 말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만연하였으면 이런 말이 유행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애석하게도 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며 아테네 시민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아테네의 사법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아테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정한 재판이 사라진 아테네는 더 이상 결속력 있는 사회를 지탱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처참하게 무너진 이 사법정의는 아테네의 숨통을 조이는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재승박덕의 지도자 알키비아데스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는 신속모독의 모함을 받자 아테네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적국 스파르타로 망명을 결행합니다. 물론 알키비아데스는 배신자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망명은 결국 시리아 원정 참패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둘째,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르기노사의 해전에서 예상을 깨고 대승을 거둔 6명의 장군들은 조난자 구조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재판 절차도 없이 모조리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법제도가 무너진 아테네에서 군종의 광기가 낳은 자해 행위였습니다. 셋째,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역시 선동가들의 요술에 흔들린 법정의 결정에 따라서 독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또한 무너진 아테네 사법제도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배심원 수당을 파격적으로 한꺼번에 300% 인상한 클레온의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사법장악은 민주주의의 치후보로인 사법제도를 망가뜨렸고, 결국 찬란했던 문명국가 아테네의 패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법장악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들을 극도로 경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과격한 클레온, 선동가의 극단적 폭주에 관한 이야기. 선동가 클레온은 단순히 목소리만 큰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잔혹성마저 서슴지 않는 극단적 강경론자였습니다.
그의 과격함이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 사건은 기원전 427년 레스보스 섬의 미틸레네 반란 사태였습니다. 아테네의 포위 끝에 미틸레네는 항복의 사절단을 아테네로 보내옵니다만 클레오는 미네 단상에 올라가 피도 눈물도 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아틸레네의 모든 남자를 처형하고 부녀자와 어린이는 모두 노예로 팔아치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기약 없는 전쟁과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역병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클레오의 과격한 선동은 시민들의 이 맹목적인 공포와 불안을 부추겨서 애꿎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연설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미틸레네 사람들은 우리 아테네가 전쟁과 역병의 위험에 처하자 반란을 일으키고 스파르타까지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성공의 보상은 자유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누가 반란을 주저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기회에 미틸레네의 씨를 말려버립시다, 여러분. 그 의연설은 대중의 공포와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온건파 디오도토스가 나서서 반대했지만 공포와 좌절에 휩싸인 시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은 마비되었고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아테네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람의 주장이 미네를 통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미네는 클레온의 잔혹한 학살 명령을 가결했고 전령선은 미틸레네를 향해 급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얼떨결에 클레온의 극단적 선동에 넘어갔던 아테네 시민들 사이에서 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것은 일부 과도파였을 뿐 미틸레네의 모든 주민이 가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전체의 씨를 말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말이지요. 다음날 아테네 시민들은 다시 민회를 열고 주동자 1000여 명만 처형하는 것으로 판결을 뒤집었고 가까스로 두 번째 쾌속 전령선이 처형 직전에 미틸레네에 도착해서 최악의 창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온의 폭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25년 계속된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자 그는 동맹국들에게 부과하는 공납을 한꺼번에 2배나 인상해버립니다. 아테네의 행포에 동맹국들이 반발한 극에 달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배심원 수당을 인상할 때에도 한꺼번에 3배로 인상을 하였었지요. 그는 매사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무의 공로를 가로채는 데에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데모스테네스 장군이 스팍테리아 전투에 승리하면서 다수의 스파르타 전사들을 포로로 잡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데모스테네스가 전선에 남아있는 동안 클레온은 먼저 아테네로 돌아와 그 모든 승리가 전적으로 자신의 공적인 양 선전했습니다. 클레온의 거짓 선전에 속아 넘어간 아테네는 그에게 시청 공용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특혜와 공공행사 때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안겨주었고 이듬해 그를 장군으로 선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선동가의 행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평화 대신 스파르타와 극한 대립만을 고집하던 클레온은 결국 기원전 422년 암피폴리스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적장 브라시다스와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아테네를 광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최초의 선동가, 최악의 선동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과격함과 선동정치의 잔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 망국의 짐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6번째
거목의 추락과 선동가 클레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레온의 극단적인 폭주와 광기에 질려버린 아테네 시민들은 이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인물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극단적인 선동가가 휩쓸고 간 상처 입은 아테네에 필요했던 것은 지혜로운 용기였으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비겁한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클레온에 이어 아테네 멸망의 두 번째 원흉이 되는 이 비겁한 지도자가 이 전쟁의 와중에서 과연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철저하게 망치게 되는지 다음 7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